오늘은 법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사건 관련 재판 마지막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결심 공판이 열리는 건데요. 내란 특검의 구형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기소된 이후 약 석 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과 함께 특검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재판인 만큼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네, 최희지 기자. 그럼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내년 1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중순쯤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으로 1월 21일이나 28일로 날짜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1월에 판단이 나온다면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는 만큼 나머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한 전 총리의 선고가 나오는 내년 1월 중순쯤 진행되고 2월 정도에는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 갈등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이에 등장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여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일 갈등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고요. 이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화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양측 대변인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President Xi discussed continuing to stay in correspondence following their very productive meeting in South Korea. 两国元首就共同关心的问题进行沟通，对于中美关系稳定发展十分重要。 네, 한국에서 이루어진 소통, 그러니까 매우 생산적인 회담 이후에 소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제 전화 통화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네, 전화 통화 아까 대변인 약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데 네. 미국 대변인은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인터뷰한 장면이었고 중국 대변인은 공식적인 약간 그런 자리였잖아요. 네. 실제로 전화 통화 사실이 알려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자기의 SNS에다 올리면서 먼저 알려졌어요. 거기에서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펜타닐, 대두,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말 우리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약간 후속 격으로 구체적인 걸 좀 얘기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고 시 주석이 그리고 이에 답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내년에 미국에 국빈 초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돼 가지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양국이 한 번씩 초청을 하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그 내년 4월에 11월에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에이펙도 있고. G20도 있잖아요. G20 미국에서 12월에 열리는. 있고. 그럼 총 네. 4번은 만날 수 있다까지 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후에 SNS에 글을 올린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빅픽처에 시선을 둘 만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트럼프가 얘기했던 빅픽처는 이런 중일 갈등을 해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동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어떤 의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나는- 두 가지 토끼라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국제 분쟁에서의 어떤 해결사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은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중일 갈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나섰죠.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네. 또 우리는 미일 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면서 어찌 보면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실리를 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실리적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거양득의 어떤 묘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과의 빅픽처에 시선을 두는 상황인데요. 대만 얘기를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만 이슈에 대해서도 통화 내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섰고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 이건 증명된 상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 주석이 트럼프에게 대만 관련 입장을 어떻게 보면 적극 설명했고 아니면 또 현 상황을 유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신화통신 얘기에는 대만의 중국 복귀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돼 있고요. 네. 그 양국 정상이 통화 내용 발표해서 양국에서 대변인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 쪽에서는 분명히 미국은 대만 의제가 중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네. 미국 쪽 발표문에는 대만 얘기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밝히지 않았다는 거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얘기가 오갔음을 분명히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 얘기를 이제 발표하기까지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아마 중일 갈등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4월에 이제 시 주석이 트럼프를 초청을 했잖아요. 네. 아마 이 자리에서 중국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를 공략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이른바 네. 중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라는 그 전략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명분 이거보단 실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에 도움이 되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력의 과정 속에서 대만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중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정확히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 후에 대만 이슈를 아예 말하지 않았는데 이런 침묵의 형태가 또 다른 대만 의제에서 또 한 발 물러나면서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석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이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 그 총리 입장에서도 물러날 수,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했던 발언을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교착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래도 양 국가에서도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고 어떻게든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중국과의 통화, 일본과의 통화를 미국에서 먼저 제의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도 물밑에서 외교 협상이 이루어졌고 미국이 좀 나서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특별히 개입한다기보다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을 좀 봉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 여기에도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경제 이슈에 대해서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 갈등에 따른 타격이 크니까 이걸 좀 악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사실은 의미도? 그런 네. 의미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에이펙 회담에서 결국 어찌 보면 미중의 갈등이 임시적으로 봉합된 정도에서 그냥 사실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미국에서 그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측면의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 같고요.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분명히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두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히토류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겼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방문할 것이고 당신을 또 국빈으로 초청하겠다. 우리 좀 대화를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것을 또 트럼프의 실리 외교의 하나의 어찌 보면 자기의 성과로 또 내세울 수 있지 않는 내세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 반응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私とは極めて、親しい友人であり、いつでも、電話をしてきてほしいというお話がございました。 Going to go down as one of the great prime ministers you watch. Thank you. 네,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외교 방향이 명확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실리? 네, 그러니까 네. 국내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난 9월 30일에 AGOA라고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기회 네. 기회 조정법인가? 아무튼 아프리카 그 사하라 남부 30개국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관세를 유예해주는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게 9월 30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이제 국제관계에서 다자관계의 리더로서의 역할보다는 양자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네. 결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우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도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미국이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행보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잘 전략을 짜야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중국에 맞서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끊이질 않는데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 차량 번호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일 전쟁 발발일과 같다면서요? 예, 이제 공식 차량 번호가요. 네. 3777입니다. 이걸 들고 일부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37년 7월 7일 발생한 노구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번호가 의도적으로 조합된 거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노구교 사건은 뭐냐면요. 베이징 외곽에서 중일 양군이 교전하면서 중일 전쟁 발발의 계기가 된 역사적 충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이 처음 올려서 이제 화제가 된 X 게시글에서 보자면요.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번호판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전적이 있습니다. 전적이요? 예, 과거 네.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네. 자위대 훈련기 T4 기체 번호가 일본 731 부대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좀 나왔었습니다. 요것과 이번에 좀 비슷하다라는 거가 있고요. 이게 또 약간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게 다카이치 총리의 원래 성향 자체가 네. 대표적인 보수, 우익 성향 정치잖아요. 네. 게다가 국방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번호를 조합한 것 아니냐는 그 약간 의심이 좀 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 최초의 여성 총리인데요. 일본에서는 금녀의 땅으로 존재하는 스모 경기장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이 올라가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스모 경기 최종전 승자에게는 총리가 상을 수여를 합니다. 이번에 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수백 년 된 관습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유리천장 또 깨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건 좀 싱겁게 끝난 것 같습니다. 싱겁게 끝났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현명하게 잘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스모 경기장이 도효라고 하는데 여기 신이 깃든 장소다라고 합니다. 여성 출입을 금지하는 차별적 관습이 존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가 트로피를 줘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게 어떻게 보자면 총리실 입장에선 다행이게도 다카이치 총리가 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정상 참석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인가 봐요. 네, 스모 맞습니다. 경기장하고 네네네. 이 큰 트로피를 주는 거군요.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총리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트로피는 다카이치 총리 대신에 이노우에 다카이로 총리 보좌관이 수여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유리천장을 깬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카이치의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수적인 집단에서 어쨌든 수장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도효에 올라간다라는 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현명하게 잘 넘겼다, 어쩔 수 없이 넘겼다 해서 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G20 정상회의 참석이 더 반갑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최대 기업 그리고 아시아 최대 부호인 안바니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어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장남이랑 같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뭐 처음은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같이 온 게 처음인가요? 같이 온 게 처음이고 네.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이렇게 왔었다는 네. 거예요. 올림픽 보러.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처음 왔는데 이 안바니 회장 자체가 만약에 인도에 어떤 기업이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인도 진출에 알파와 오메가다. 무조건 안바니 회장과의 뭔가 연줄이 있거나 안바니 회장과의 친분이 있어야지만 인도 진출이 쉬워진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네. 57년생이고요. 부친이 처음에 이게 섬유 공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약간 한국하고 비슷하죠. 이병철 선대회장도 제일모직으로 출발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섬유 공장을 세우고 이제 자수성가형 재벌로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안바니 회장이 스탠퍼드 MBA 다니고 있다가 81년도에 부친 호출을 받고 학업 중단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가족 경영에 뛰어든 네.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이 정유공장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최대 재벌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그 80년대, 90년대 정유 산업이 어떻게 보자면 산업을 이끌던 주요 주축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2000년대는 정보통신 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때 바로 2000년 들어서 바로 지오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최대의 통신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오를 통해 가지고 네. 이른바 통신업 그리고 유통업까지 진출하게 됐고요. 아. 이번에 이제 삼성에 온 것도 아무래도 이제 통신 산업이 되다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에 화해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 이 삼성 쪽과의 네트워크 산업을 조금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6G 관련돼서 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 일정이었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밤 10시까지 있는 일정이었는데 삼성에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모습이에요. 공항까지 가서 마중도 나가고 이정 회장 서초 사옥에서 만나고 이런 모습도 관찰이 됐는데 오후 내내는 계열사 사장단이 거의 PT를 했다고 하고요. 뭐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직 무엇인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삼성 그룹의 대부분의 굉장히 주요한 보직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네. 주요 부분 사장들이 다 모여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는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럼 데이터 센터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면은 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규모가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통신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AI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플랜트 산업까지 지금 삼성이 같이 진출하겠다. 되는 그러니까 게 있을 EPC라고 수가 해서요. 있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엔지니어링도 하고 그다음에 네. 프로큐어먼트, 그다음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턴키로 맡기는 거죠. 뭐 이런 사업까지 삼성에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네.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맞아요. 방한한다고 알려져 요즘 있었거든요. 사정이 있었던가 네. 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뭐 화성에 직접 가서 반도체 라인을 직접 시찰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아마 다른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침 8시 왔다가 저녁 8시 비행기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아마 이번 사업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크게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래도 연내에서 좀 발표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삼성과 이 릴라이언스 그룹인데요. 이 그룹 간의 관계는 고 이건희 선대 회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자녀 3명의 모두 결혼식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해요. 네. 네, 그만큼 둘 관계는 그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대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바니 회장이 그때 평창 올림픽에 오셨던 이유가
그 아내분이 IOC 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 우리 이건희 선대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도 친분을 많이 쌓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이런 곳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관계를 쌓으면서 인맥을 구축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건희 선대 회장과의 차별성으로서 이재용 회장은 네트워크 경영이다. 충분한 인맥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재용 회장이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많은 글로벌 인맥들이 좀 등장을 최근 들어서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말을 하지만 하기보다는 네네. 만나는 모습으로. 네, 만나는 모습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분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 200일 정도 수감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것이 삼성의 위기로 이어졌고 결국 자기가 자유로운 신분이 돼서 지금 뭐 사법연수가 완전히 해소가 됐잖아요. 19개의 그 재판 사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내가 자유로울 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또 삼성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일 바쁘게 일하고 있긴 한데 스마트폰 또 애플에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14년 만에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라는 회사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말까지 4.6% 밖에 증가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전년 대비해서 1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 시장 점유율이 19.4%로 아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요. 아이폰 17 시리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이제 그 코로나 때 한번 바꿨던 사람들이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특성상 원래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애플이 다시 한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로 올라설 것 같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애플과 어떻게 보자면 삼성인데 삼성이 대변하는 건 안드로이드 진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진영의 설계자인 구글이 AI 측면에서 굉장히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네. 이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자면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도 애플과 구글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제조사 측면에서는 삼성이 약간 대결하는 국면이라서 이번에는 밀릴 수 있겠지만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아서 안드로이드가 앞으로는? 탑재된 앞으로는 아마 삼성전자가 네. 좀 두각을 나타내길 좀 기대해 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지난 9월에 해군 장교로 입대한 이 이재용 회장의 장남에도 관심입니다. 뭐 해군 인간식에서 기수 대표로 선되고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재용 네. 회장의 또 장남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 때문에 이중 국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미국 국적 포기하고 군대를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나 약간 관심이 쏠릴 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약간 또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재용 회장이 자식들에게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네. 알려진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생활 태도가 성실하고 바르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 감귤 요즘에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제주도가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5년 만이라면서요? 네, 98년 들어서 햇볕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가 지자체 중에서 야 그러면은 북한하고 어떻게 보자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가 제주도잖아요. 우리 특산물 한번 보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100톤 보냈고요. 2010년까지 북한으로 보낸 감귤만 4만 8천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남북 교류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색되면서 제주도 사업이 15년째 중단이 됐는데 올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감귤, 제주 감귤에 대해서는 비타민 C 외교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또 비타민 C 외교가 이렇게 펼쳐진다면 냉랭해진 한반도 분위기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진보 정부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북한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무엇인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왜 감귤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주도에서 감귤이 있다는 거 알고 감귤을 먹었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감귤이 안 자라니까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감귤을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네. 감귤은 보통 일본에서만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에서 수입되는 감귤이 굉장히 비싼 고가였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위 간부들에게만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평양의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감귤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제주도에서 그렇게 감귤을 보냈다고 하고요. 이제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북 관계의 어떤 화해 무드를 어떻게 시작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고 북한에서도 여기에 화답을 해서 그 외에 남북 장관급 회담도 제주도에서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듯이 무엇인가 새로운 물꼬를 튼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C 뭔가 비타민 C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샤넬 같은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난방을 위한 비닐을 사러 엄두도 안 내는 사람,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북한이. 네, 이게 북한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북중 간의 무역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군요.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샤넬 화장품, 향수, 고급 모피코트, 수입 주류 이런 사치품들을 이른바 이제 그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자본계층이 있거든요. 중국 단둥과 맞닿은 신의주에서는 부유층 여성 중심으로 모피코트가 그렇게 유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반면에 북중 접경 지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이 조금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수로 설치하던 앞서 말씀하신 비닐 방풍막 네. 이거 올해는 가격 부담 때문에 이거조차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난방이 아니라 바람을 막으려고 사는 그 비닐조차 너무 비싸서 구입할 엄두를 못 낸다라는 거죠. 이게 1m당 15,000원인데요. 장마당 쌀 0.5kg 가격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조금 맞느니 밥을 더 먹겠다라는 심정으로 포기를 네. 하는 거죠. 북한에서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봐요. 사실 이게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일 수 있죠. 네, 네. 왜냐하면 결국 사회주의 배급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렇죠. 단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지난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그 열병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리를 한번 건너왔습니다. 근데 그게 단둥에서 거기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는 중국에서 그 중국산 제품을 실은 차가 북한으로 가고 오후에는 또 북한에서 또 중국으로 온다고 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결국은 자유무역 때문에 결국 무역을 하면서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를 쌓아가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북한에서 무엇인가 이게 지금 중국처럼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유지가 되게 힘들다라는 어떤 단적인 사건인 것이고 지금 그 신의주 근처에서만 이런 현상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평양 시내에서도 저는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네. 대외적으로 좀 뉴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 정권에 많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중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북한의 현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정치 자본가라고 하는 세력 이제 그런 집단이 등장을 해서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 부를 이용해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배급 경제로는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불만들이 쌓일 것이고 양쪽으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북한도 경제 이슈,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민심 위반이 있다면 경제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의 근데 3분기 경제 성장률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주요국 3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저도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전체 주요국 대비해서 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3분기에는 우리가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위축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경제 성장률이 2분기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2분기를 뛰어넘는 그런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원래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한 1.67% 정도로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수정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다른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 보는 것은 2.4%까지 보는 곳도 생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은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이 그러니까 그 에이펙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AI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네. 물론 AI의 거품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것이 결국은 반도체를 수요하고 있고 그러면 또 제조업 관련해서 미국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많이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를 좀 튼실하게 보는 그런 태세적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누리호가 내일 새벽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발사대에 도착해서 기립 후에 발사대 고정까지 마쳤는데요. 3차 때보다 더 많은 위성을 싣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준비는 끝났는데요.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지 아마 내일 오전쯤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제 소식들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앞서 보셨듯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내란 특검의 재판 가운데 처음이죠. 특검의 구형,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선 이틀 전의 재판 발언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선택적 증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CCTV 속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멘붕 상태에 빠져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검사가 이야기했던 본인의 조사를 진행했던 검사 본인의 면전에서 조사 과정과 좀 다른 진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검사를 언급을 하는데 그 검사가 바로 저죠. 당시에 다른 6명 국무위원이 가지고 모두 다 포고령을 받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그러한 일이 있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제 기억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당시에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을 본 적이 없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건 위증이었다고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줄곧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여기에 재판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뚜렷하지 못한 기억 속 일관된 주장, 재판부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첫 판단, 내란 재판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는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당시 작년 5월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본인 외의 건에 대한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하는 메시지에서부터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도 이원석 총장 지시냐, 검찰 수뇌부의 의중을 캐묻는 듯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후에 있었던 미심쩍었던 수사팀의 교체, 제3의 장소 조사, 이후에 무혐의 처리까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내란 특검인가? 이런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이 배경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제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 7살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는 중태입니다. 아파트 앞에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SUV 차량이 벼랑간 속도를 내면서 돌진했는데요. 아파트 진입로 펜스도 뚫고 맞은편 아파트 벽에 부딪히고 나서 멈춰섰는데 이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모녀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엄마와 함께 학원을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 다친 와중에도 어린 딸을 살려달라던 엄마의 절규가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위가 어땠든 안타까운 생명이 또 한 번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별세한 고 이순재 배우의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로 배우 동료들, 후배들뿐만이 아니고 각계에서 대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에 발걸음을 보탰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신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셨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좀 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늘 가까이 지냈던 분이라서 하늘에서 멋진 작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사 이으실 일도 없고 아주 편안한 데서 정말 잘 계셨습니다. 선배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후배들도 잘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시울을 붉힌 조문객들 앞에 밝은 미소를 띤 고인의 영정사진, 그 옆에 금빛 훈장이 하나 놓였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추서한 금관문화훈장입니다. 어제 저녁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직접 유족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에 수여하는 훈장이죠. 배우로선 윤여정, 이정재 씨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각계 추모에 금관문화훈장,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외로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식 축가를 부르고 사례비로 30억 원,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축가자는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였고요. 이 초호화 스케일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인도의 제약업계 거물 라마 라주 만테나의 딸이었습니다. 순자산이 2,700억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신랑도 음식 배달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라고요.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보시면 신랑 신부와 제니퍼 로페즈가 건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축하 공연을 펼치고 2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죠. 나흘간 이어진 결혼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여자친구도 참석한 걸로 알려지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짝 다가온 AI 시대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 해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지형 성균관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미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파고든 AI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이미 각축전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때 결국은 중요한 게 인재 확보 문제일 것 같고 아마 이걸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국내 최초의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챔피언 경진대회를 열었죠. 여기에 지금 심사위원장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뭐 네. 3,400여 명의 팀 수만 600팀이 넘었다고. 네. 네, 이번에 기획된 그 AI 챔피언 대회는 네. AI의 숨은 고수를 찾자라는 의도로 기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큰 지원금도 걸었고요. 네. 또 큰 지원금을 건 이유는 국민적 홍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도였습니다. 총 상금이 지금 60억 원 규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고수들을 또 그냥 발굴하는 게 아니라 흑백 요리사처럼 경진 대회를 통해서 탈락하는 그런 긴장감 있는 방식을 통해서 걸러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감 전날에 한 100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마감을 연기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마감 날에 팀이 많이 들어와서 630여 팀이 들어오고 3,400여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AI 숨은 고수가 굉장히 많구나, 또 숨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데드라인까지 좀 많이들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AI 시대의 중요한 인재 발굴 차원이지 않을까라고 앞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떤 취지로 연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AI 숨은 고수, 또 숨은 기업을 찾자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에 대해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후속 연구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오픈 도메인, 오픈 열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도전형 연구 문화를 확산시키자. 또 서바이벌 경진 대회를 앞서 통해서 말씀하신 방식, 탈락자가 있는 방식이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자. 뭐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갖고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3,400여 명의 630개 팀이었다. 워낙에 쟁쟁하다 보니까 이제 심사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AI 대회라고 하면 좀 심사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건지 어떤 심사 기준을 두셨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팀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그래도 이게 AI 대회니까 AI 기술력이 있어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기술이 단지 뛰어나서는 안 되고 가치가 있는 기술이어야 되겠다. 즉 시장성이 있어야겠다라는 뜻이었고요. 시장성뿐만이 아니고 그 기술이 진짜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 임팩트가 있는가라는 점을 또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팀들이 나와서 심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학계, 기업, 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참석해서 심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또 위촉을 해서 심사에 도움받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이 오셨나요? 그래서 뭐 바이오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뭐 병원이나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 모셔서 그분들에게 이 기술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기술인지 뭐 이런 자문도 구했고요. 그래서 심사를 공정하게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뭐 기술력을 넘어서서 뭐 시장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총체적인 고려가 좀 있었을 텐데, 자 이런 쟁쟁한 경쟁률,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국 챔피언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까지 관련 방송이 다 방영이 된 걸로 알아서 스포일러도 아닐 것 같고 우승팀은 어떤 팀이었어요? 네, 우승팀은 오토폰이라는 팀이었고요. 카이스트를 주축을 해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그 휴대폰을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기차표를 예매해줘라고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앱을 스스로 동작시켜서 표를 예매해주는 팀이었고요. 뭐 더불어 말씀드리면 2등 팀은 적외선 센서로 어떤 물건의 재질을 알아내는 기술을 가진 팀이었고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 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페트병인지 PP병인지를 알아내거나 혹은 가루라고 해도 비치기만 해도 이게 밀가루인지 마약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응용성이 높은 기술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범죄 수사에도 유용하고 재활용할 때도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등 팀은 자동차 외부의 찌그러짐을 판단하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고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네, 우승팀 오토폰의 기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AI가 직접 판단을 해서 뭐 택시도 불러주고 기차도 예매해주고 이런다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사회적 가치 말씀하셨으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우리 연령대 높은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스마트폰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을 쓰려면 우리 먼저 앱을 열고 그다음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낯선 앱을 쓴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쓴다든지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오토폰의 기술은 스마트폰을 열고 음성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기차표를 예매해줘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웹사이트에서 물 2리터짜리 10병을 구매해줘라고 말을 하면 그 기술이 알아서 해당 앱을 열고 그 앱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누르고 스스로 다 합니다. 그래서 주문까지 완료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팀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높았고 완성도도 높았고 또 생각하시다시피 사회적 임팩트도 많이 큰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케 하는 AI 기술의 요체는 결국 이제 주어진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되고 있다. 네. 더 이상은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상금 이야기, 지원금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이 얘기도 조금 더 해보자면 아까 총 지원금의 규모가 60억 원, 우승팀에게 30억 원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액수만 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연구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네. 30억, 1등 팀에 30억 지원금이 가고요. 30억 지원금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정부 연구비를 생각하더라도 개인 연구자가 받을 수 있는 연구비는 최대 한 수억 원 정도니까 30억은 굉장히 큰 연구비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연구에 사용한다면은 개발됐던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도 예를 들면 기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은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를 받으면 당연히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만큼을 또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없이 오로지 기업이 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연구자나 기업인의 입장에서 이 30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큰 지원금을 걸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숨은 고수, AI 스타를 발굴하자라는 취지, 또 국민의 홍보, 국민에 대한 홍보를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최소한 그 관점에서는 성공한 대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또 이 정도의 지원금이 걸린 대회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저희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이번 대회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후속 사업이 기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원의 배경,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은 또 이제 피지컬 AI가 또 화두기도 하죠. 이 AI와 기계들, 로봇 모빌리티가 결합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각축전이 이미 치열한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지컬 AI 글로벌 포럼 이런 것도 열렸었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자리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피지컬 AI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피지컬 AI라고 하면 그동안 AI는 어떤 실체가 없는 모니터에 머무른 AI였다면 피지컬 AI 하면 말 그대로 실체를 갖는 AI가 실체를 갖게 됩니다. 즉 로봇이 지능을 갖게 되는 지능형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의 로봇은 단순히 반복 작업만 했다면 이 피지컬 AI는 지능형 로봇은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이 피지컬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개발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글로벌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스마트 제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제이리 교수님, 그다음에 혁신 로봇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니스 홍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님도 참석하시는 등 아주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행사입니다. 통일부에서 자리한 건 또 어떤 차원이라고? 정동영 장관님이 장관으로 입각하시기 전에 국회에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 자리로 가시기 전에 이 사업 피지컬 AI에 대해서 국가적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을 입안하시고 진행하셔서 언뜻 들으시면 통일부 장관님께서 피지컬 AI라고 생각하실 텐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점도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 꽤 높다는 방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AI가 기술 개발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시켜야 될지 이게 우리의 이제 주된 질문이 될 텐데 관련해서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게 또 AX 전략입니다. 이거 풀어서 이야기하면 AI 전환쯤 될 텐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AI 전환이라고 하면 AX,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 삶의 AI를 사용하자 차원을 넘어서 어떤 조직, 뭐 산업, 뭐 문화를 AI 중심으로 재편하자, 재설계하자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DX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거였다면 AX는 모든 것을 AI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조직, 의사결정, 업무, 서비스 등을 AI 기반으로 다시 한번 설계하자라는 걸 갖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AI와 현장, AI와 도메인의 결합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서 당연히 핵심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AI의 인재, 또 AI와 플러스 현장, 도메인의 결합 인재를 우리가 많이 속히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산업적인 전환을 이끌 주도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또 대학에서 인재 양성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AI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 상, 역량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인재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AI가 어떤 분야인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KTX를 만든다, 반도체를 만든다 생각해 보시면 이건 어떤 물리적 한계에 도전을 합니다. 반도체도 뭐 5나노다, 3나노미터다 하는데 더 작은 걸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한계에 도전을 하는데요. AI는 어떤 거에 도전을 할까요? 인간의 상상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상상을 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AI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누군가를 만들어요. 누군가는 또 상상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겠다. 그럼 또 누군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상상하고 누군가는 그 상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AI이고요. 그럼 과연 거기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 해보면 도전, 창의, 혁신이 바로 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AI의 인재는 바로 도전, 혁신, 창의의 인재가 되겠고요. 근데 그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도전, 혁신, 창의의 인재는 양성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요. 도전적인 인재를 어떻게 만들죠? 혁신적인 인재를 어떻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들을 위한 어떤 환경, AI하기 좋은 나라, AI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그런 인재들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이제 장기적인 전망들, 교육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일단 뭐 지금 코딩 교육도 그렇고 기술 저변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반대로 또 인재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떤 방향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많이 질문을 제가 받는데요. 우리나라가 AI를 얼마나 잘하니? 라는 질문인데 보통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이 뭐 1등, 2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그 다음에 3위, 4위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뉴립스라고 하는 저희 AI 쪽에 굉장히 탑에 있는 그런 학술대 논문지가 있는데요. 학술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한국의 논문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 7, 8% 논문이 나온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다음에 3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 4위보다도 상당히 격차가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재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온 AI 시대 더 중요해진 인재 양성 관련해서 개최된 AI 챔피언 경진대회 또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죠.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